예, 지금 불확실성, 그 다음에 회복기죠. 예, 불확실성의 회복기였습니다. 2023년은. 자, 그래서, 자, 올해를 딱 예, 두 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불확실성과 회복기였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불확실성이 넘쳤던 해죠. 2022년은 정말 불확실성으로 넘쳤던 해, 2022년. 예, 저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자고. 자, 2024년의 표어는 인내였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다 회복했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었지만 민첩하게 행동하자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자, 올해의 표현은 인내와 그다음 뭐였죠? 민첩이었습니다. 자, 인내만 예, 하지 말고 올해는 자, 민첩하게 행동하자. 그래서 바닥에서 줍줍하고 올라갔을 때 좀 열매 따고 또 바닥에서 또 줍줍하시고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올해 수익을 조금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죠? 자, 회복기였죠. 올해는 회복기였는데 자,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2023년에 이제 회복기에 들어선 거죠.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가만히 계신 분들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해서 수익을 못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신문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수익률이 역대 최고다. 뭐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어떤 주식들은 뭐 150%씩 올랐다, 200%씩 올랐다, 뭐 어펌은 400%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2022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를 올해 회복을 했을 뿐이지 가만히 2021년에 들고 있던 주식들을 그대로 들고 계셨으면은 그냥 그정 2021년 말 2022년 초 수준으로 회복만 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중간을 간다 그랬죠. 수익을 자, 못 내시는 게 정상이에요. 뭐 테슬라를 들고 있던 뭐를 들고 있던 자, 일단 떨어졌다 올라갔기 때문에 얘기 드렸죠. 예. 그래서 본인이 100이었는데, 자, 한 50% 정도 떨어질 때는 50%가 하락을 한 거죠. 100에서 50% 떨어지면 50%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50% 입장에서 2023년 초에서 보아서 다시 100으로 올라오면은 바닥 대비 몇 프로가 올라와야 되죠? 100%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50%가 2022년에 떨어졌는데, 2023년에서 위로 보면은, 자, 100%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마치 올해 초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100%를 얻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2022년부터 보면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만큼 회복을 한 이 회복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올해 뭐 주식시장이 좋았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동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무튼 주식 안 하던 분들이 돈을 싸들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알아요. 예, 사실은 수익을 그렇게 많이 못 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예, 적절하게, 이제 민첩하게 행동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 2년 동안 평균으로, 2021년 말부터 2년 동안 평균으로 보시면은, 수익을 내신 분들은 민첩하게 행동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때 사가지고 바이 앤 홀드는 수익이 거의 안 났고요. 오히려, 여기서 열매를 땄다가 현금을 준비해 놨다가 어느 정도 올해 초에 바닥을 찍었을 때 또 줍줍을 하신 분들이, 2022년보다 수익이 더 늘어나서 한 이 정도 한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손해 본 것보다는 수익이 더 많습니다. 민첩하게 조금씩 열매도 따고 줍줍을 해서 사실은 2년 동안 저도 수익을 좀 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민첩하게 행동하자고 행동했는데 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자, 일단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15,000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5,000으로 끝났는데 사실은 2021년 말 그 주가를 회복은 못했습니다. 자, 어제로 보시면은 사실은 2021년 말부터 뭐 중소형 성장주든 대형 성장 주든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회복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전까지는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조금 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을 엄청 냈죠. 하지만은 2021년
요 말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자, 미국 주식 좋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은 2021년에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이 2020년부터 해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거 보고 2021년 말에 들어오신 분들이 미국 주식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때 들어와서 물리신 다음에 2022년에 고생을 하시고 자, 지금 다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계신 분들은 뭐 본전을 차지하셨고요. 좀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올해만 보시면은 뭐 가만히 있는 게 수익을 많이 냈다 그러지만 사실은 2년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기관들의 미디어들의 숫자 노름에 너무 이렇게 혹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올해만 보면 좋은데, 자, 내년에 뭐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은, 예, 내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셀 2000도 거의 비슷해요. 자, 러셀 2000도 2021년 말까지 이만큼 2500선 근처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회복된 건 2000선 밖에 안 돼요. 중소형주를 두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자, 지수로 보면은 거의 한 10% 이상, 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개별 주식으로 보면 3배에서 5배까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이 이렇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민첩하게 행동하신 분들은 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그래요.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해요. 예. 내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빅테크는 신고까지는 성장 중들 아직도 힘들죠. 그래서, 자, 솔로몬 님도 안녕하시고요. 외인구단주님 제주도에서 오셨네요. 안녕하시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서 축복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2024년. 자, 어떻게 볼 거냐? 제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틀 동안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리서치도 많이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피데이님도 안녕하시고요. 지금 침체냐, 2024년의 주제는 이거예요. 자, 지난번 점도표 발표 이후로 제가 얘기 드렸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앞으로는 침체가 오면 떨어지는 거고, 완만한 침체가 오면은, 네, 버티는 겁니다. 침체가 오면은 20-30% 정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20-30%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완만한 침체가 오면은 풀백 정도로 한 6에서 10% 정도 빠졌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미국 주식은 10% 이상 떨어지면 조정이라고 부르고요. 20% 이상 떨어지면 베어마켓이라 그럽니다. 2022년에 베어마켓을 경험을 하셨죠. 자, 나스닥이 30%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침체가 오면은 20일 베어마켓으로 들어가서 20% 이상 떨어지는 거고, 완만한 침체가 와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면은 그냥 풀백 정도로 6에서 10% 정도만, 지금 너무 고점이죠. 지금 완전 과열된 상태라서 6에서 10% 정도 약간 밀렸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10%까지 빠지면은 S&P 500이 한 4,300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민첩하게 행동할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요렇게 빠질 때마다 좀 힘들 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겪을 때마다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막 사는 건 아니죠. 지금 사면 고점에 물리는 거죠. 예, 그래서 좀 RSI도 과열되고 탐욕 구간이고 뭐 이렇게 모든 지표가 과열이라고 얘기할 때 사시면 고점에 물리시는 거고요. 자,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도 2023년도 그렇고 2022년 그렇고 바닥이 있었습니다. 뭐 3,600선, 3,800선, 뭐 한 4,100선 이렇게 해서 뭐 저점도 올라가죠. 예,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풀백이 있을 때 그때 조금씩 사시면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가치 투자자는 마진 오브 세이프티입니다. 자, 안전 마진을 항상 추구를 하셔야 돼요. 예, 적정 주가보다 쌀 때 사셔야 됩니다. 그냥 막 사시면 안 됩니다. 바이 앤 홀드라 그래서 막 사시면 안 되고, 자, 안전 마진을, 예, 이루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항상. 그래서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침체가 오든 완만한 침체가 오든 올해도 표는 어떻게 보면은 민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뭐 인내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올해도 아직은 민첩이에요. 저는 대세 상승기가 2025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은 조금 더 민첩하셔야 돼요. 조금 더. 자, 저는, 자, 2024년을, 4년을, 자, 약간은,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게 봅니다.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지금 4,800 근처까지 왔는데 조금 올라야 4,800, 조금 더 오르면 한 4,900 요 정도? 저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그래요. 예, 그래서 자, 내년도는 크게 성장하기 힘들다. 그냥 적당히 오르긴 오르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첩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싶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그래서 침체가 와서 20, 30%가 빠지든 6에서 10% 정도 가벼운 풀백이 있든 요 기회를 잡아서 줍줍을 하셔야 되는데 대응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주식에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예, 작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주식에 몰빵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뭐 올해처럼 그냥 회복만 할 뿐이지 수익을 내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이 지표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시려면은 민첩하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대응하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위험하죠. 달러는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는 달러 값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달러를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자, 달러로 환전을 일단 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 딴 데다 넣어놔야겠죠. 뭐 채권이든 예, 부동산이든 뭔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예, 그런 데다가 일단 안전하게 MMF 마켓이든 아직까지 MMF 마켓이 나쁘진 않아요. 자, 앞으로 단기 채권이 아직 6개월짜리까지는 이자율이 5% 이상 되기 때문에 MMF에만 넣어놔도 향후 6개월 동안은 수익이 한 2.5% 이상은 됩니다. 1년치 하면 5%지만 자, 그래서 MMF에 들어가 있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민첩하게 줍줍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주식에 몰빵이 힘들다. 어느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뭐 반박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주식이 6이고 뭐 채권이 사고 주식이 6이고 MMF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자산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예, 그냥 무턱대고 주식만 들고 가시면은 요 침체든 완만한 침체든 겪었을 때 본인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년 이게 가장 크죠. 예, 이자율을 올렸는데 예, 실질금리가 올라가 있는데 자, 지금 실질금리가 2%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프트 랜딩으로 갈지 리세션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연준이 모든 거에 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매경 나가서도 얘기했지만은 배를 지금 연준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미국 주식시장 배를 미스터 마켓을 조종하고 있는데 연준이 키를 잘못 돌리는 순간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연준이 키를 잘만 돌려주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모두 뭐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배가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전복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키를 잘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확 뒤집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로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은 잘 떨어지고 있어. 호재예요. 인플레이션이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CPI가 3.1에서 4% 정도 나오고 있죠. 근원이 4%고 PC가 2.6에서 3.2, PC가 3.15 정도 근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잡힌 건 아니죠. 자, 잘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홍해 문제로 조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브렌트유가 77불, 웨스텍사스 오일 71불로 원유 가격도 아직은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잘 떨어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공급망 문제도 많이 해결되어 있고요. 달러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일이든 100이든 굉장히 좋죠. 달러가 떨어지면 다국적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낸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든 뭐든. 예, 그 다음에 채권 이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10년물 3.86까지 잘 떨어져 있어서 성장주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자, 2년물도 4.25로 금리를 많이 내릴 거라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은 장단기 금리 차인데 39인데 지금 아직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노동시장도 아직까지는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자, 파월 연준이
이장이 말했듯이 물가는 잘 떨어지는데 경기는 좋다. 그 상황을 받쳐주는 게 노동시장인데 실업률이 3.7%로 굉장히 좋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나오는 비농업 부분 고용도 19만 9천으로 노동시장은 아직은 튼튼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나온 거 보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 풀백만 경험을 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바라는 대로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지거나, 자, 지금 침체 분위기,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자, 시장은 많이 흔들릴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올해 물가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애뉴얼라이즈들이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바라는 2% 목표 주가까지 잘 떨어졌어요. 1.9%까지. 자, 그래서 물가만 보면은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물가가 떨어졌냐? 공급망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보다도 공급망이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물가가 오른 이유가 공급망 때문이죠. 자, 이제 뭐 셧다운하고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뭐 이런 거 중국에서 펼치고 뭐 이러면서 공급망이 너무 많이 막혀 있었는데, 자, 올 초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망이 다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이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근원 쪽이죠. 이미 자, 렌트비, 월세라든지 임금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그 외의 것들은 물가가 잘 잡혔는데 이 월세라든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게 떨어지려면 실업률이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금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 일단은 조금 잘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뉴얼라이즈드 1.9%까지 잘 떨어졌고, 자, 여기서 더 떨어질지는 일단은 침체가 오면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은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도 잘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잘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공급망이 해결이 잘 됐지만은 실질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가보다도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계속 악영향을 주고 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물가가 쉽게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 이 공급업자들이, 예, 판매업자들이, 회사들이 물가를 정가시키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그래서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예, 경기 파이낸셜 컨디션 지수인데, 이게 많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금융 여건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채권금리도 좀 다시 떨어졌고, 예, 그러면서 약간 돈을 빌리기도 조금 더 수월해진,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모기지 금리도 좀 떨어지고 뭐 그렇게 돼서 금융 여건이 조금 완화됐다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골디락스를 경험을 하고 있고, 뭐 진짜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나온 점도표죠. 자, 올해 이제 금리를 3번 정도 내린다고 하고, 최소한 3번은 내리는 건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 여건이 더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일단 활동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고 있고, 금리만 내려주면은, 금리가 아직 안 내려졌는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금리만 내려주면은 금융 여건이 더 좋아지고 기업들은 더 활동하기가 편해지고, 거기에다가 수익도 늘어나겠죠. 이자 부담이 좀 덜하니까.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가면은 소프트 랜딩이죠. 자, 그래서 3월 달부터 금리를 내려주면 땡큐. 그래서 연준이 키를 들고 있다 그랬죠. 3월 달에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2번까지 내린다까지 합쳐서 86%의 확률로 한 번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 은근히 지금 연준을 압력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레미 시걸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은 3월에 내려줘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 내려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준이 버티면은 큰일 나요. 버티면 안 되고, 뭐 7월 달이나 9월 달에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금리를 계속해서 6월 달까지 들고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매경 나가서 얘기 드렸지만은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이 바라는 대로 연준은 내릴 가능성이 좀 높죠.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지금 6번 정도 내리겠다고 지금은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를 피하려면 3월부터 계속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자, 매출 증가를 보면 S&P 500의 IT 쪽은 9.2%가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고요. 커뮤니케이션도 7.4%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임의소비지에도 7.2%, 금융 쪽도 6.3%, S&P가 전반적으로 내년에 매출이 5.5%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이제 내년도 목표치가 지금 높은 이유가 이 소프트 랜딩을 다 가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BMO 5,100, 자, RBC 캐피탈 5,300, 자, 골드만삭스 5,100, 그 다음에 뭐 CT도 내년 중반까지 5,0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5,000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잘 맞춘 이제 도이치뱅크도 5,100 정도 보고 있고요. 물론 텀리도 내년도에 5,000 이상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텀리가 제일 잘 맞췄죠. 하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JP 모건이 3,500, 제프리즈 4,500, 뭐 웰스파고 4,600, 자, 모건 스탠리 4,500, 바클레이즈 4,500, 소시다제너럴 4,800입니다. 내년도를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아직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은 아직 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의 목표치를 한 5,068 정도로 지금 기관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5,000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00이 넘어가려면은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주당 순이익이 한 240 이상은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년도 PE를 한 22 정도까지 보아야지 5,280이고요. 만약에 240에 지금 19도 굉장히 높긴 한데, 만약에 20 정도 주면은 4,800입니다. 자, 그래서, 자, 5,068 정도를 보는 게 아마 주당 순이익을 240불까지 내년에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30불 정도 보면서 이제 내년도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230을 보고 내년도에 P를 20 정도 보면 4,600 정도 보는 거고, 자, 230 정도 보고 내년도 P를 22까지 보게 되면 5,060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 아까도 드렸지만은 한 4,800 정도 지금 수준에서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익을 내려면은 조금 더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다시 생각이 들고요. 골드만삭스 5,100으로 옮겼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곰들. 뭔가 경제 지표가 저희는 황소입니다. 저희 마을은 긍정적인 투자하는 그런 마을이고요. 항상 주식은 들고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현금도 어느 정도 들고 가지만 일단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들고 가는 그런 마을이고요. 그리고 너무 고점에 왔을 때는 주식 비중이 적을 수도 있지만 너무 바닥일 땐 또 주식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한 적당하게 주식은 항상 들고 가고 있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자산도 항상 들고 가는 그런 마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곰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곰들은 그걸 이용해서 주식시장을 떨어뜨리려고 미디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뭐 빌 에커만처럼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트위터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홍규님 늦게 오신 분, 태민아님 오셨고 또 누가 오셨나? 리키바티님 안녕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오셨죠? 자, 제이님 오셨고. 자, 호머니님 안녕하세요. 토요일날은 좀 산만해요. 자, 오막스님 안녕하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삼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악동님도 오셨고. 다 오셨네. 안녕하세요.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렇고요. 톰님은 오셔서 테슬라 얘기하고 있네. 테슬라는 뭐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내일 또 분석 동영상도 만들어 드리고요. 자,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2부 투자의 원칙과 전략 얘기하고 있고요. 3부 종목 분석 때 테슬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재영님 안녕하시고요. 자, 양진님도 오셨고. 자,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이제 곰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인가? 일단 본인의 투자 성향도 알아야 되고 투자 성격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면만 생각하고 황소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집니다. 자, 곰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나올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용산 야미 아빠님 안녕하시고요. 자, 그래서 곰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다. 그래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죠. 5.25%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코어 PC가 3.15까지 떨어졌습니다. 2% 이상 벌어져 있죠. 실질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는 경기를 위축시키고 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면은 이 실질금리 여파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월 달에도 미치고, 자, 2월 달에도 미치고, 자, 3월 달에도 미치고, 3월에 안 내리면 4월에도 미치고, 5월 달에 이제 금리를 또 안 내리면은 5월에도 미치고, 이제 6월 달에 금리를 내리면은 다행인데, 땡큐고, 5월 달까지 안 내리면 1월부터 5월까지 실질금리의 영향을 미국 경기는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위험 요소입니다. 자, 일단은 이걸 알고 있어요. 자, 연준이 답을 줬습니다. 연준이 답을 줬죠. 이거 알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12월 달에 S&P 경제 전망을 내놨죠. 네, 그래서 1.4%로 내놨습니다. 작년만 해도 경제 전망이 2.6%였는데, 자, 올해는 경제 전망이 1.4%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감당을 하겠다. 마이너스만 아니면 괜찮다. 뭐 약간의 마일드 리세션도 괜찮다고 연준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고 고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9월 달만 해도 1.5%로 봤는데 1.4%로 더 떨어졌죠. 1.4%라는 거는 확 내려간다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계속 위축시키겠다는 연준의 경제 전망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실업률도 3.8에서 4.1%로 결국 올릴 생각입니다. 실업률이 지금 3.7인데 4.1%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PC 물가도 겉으로 보기에는 2.4, 근원이 2.4까지 떨어져야 되고, 자, 헤드라인도 2.4%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6개월짜리 환산해서 1.9%지만은 그래도 겉으로 표방하는 거는 근원이 2.4인데 지금 3.2죠. 자, 아직도 물가는 좀 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고금리를 3월 달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자, 연준이 답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의 실질 GDP도 보더라도 지금 2.3%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짧다고 생각을 하면은 2022년에 조금 내려갔다가 2023년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2024년에 둔화가 됐는데 지금 내려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해 전반기까지는 바닥을 쳐야지 경기 사이클이 짧더라도 거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이클이 얼마나 짧을지 어느 정도 강도로 올지 이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 지표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경제 전망을 쉽게 얘기하긴 힘들어요.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나와서 뭐 내년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데이터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골드만삭스가 아니죠. 뉴욕 연은에서 나오는 미국의 침체 확률입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건데요. 51.8%입니다. 완전히 내년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보기가 힘든 게 뉴욕 연은에서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서 내년도 침체 확률을 51.8%로 잡고 있죠. 자,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는 5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 연은은 51.8%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침체 확률이 반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배제하면 안 되겠죠. 위험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대응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금 시장이 지금 킹이죠. 2023년. 자, 엊그저께도 얘기 드렸지만
현금이 지금 MMF 마켓에만 들어온 게 1.3조 달러예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암호화폐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거에 뭐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금 시장에 MMF에 들어가 있는 게 1.3조 달러인데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이게 리테일 쪽이 아닙니다. 기관하고 헤지펀드 다 포함해서 현금 시장에 들어가서 지금 5%씩 수익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자, 올해 만약에 2021년부터 MMF에 들어왔다면은 2022년, 2023년에 5%씩 수익을 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 이분들이 내년에도 굳이 뭐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거냐, 뭐 올해 넣을 거냐, 뭐 올해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넣을 거냐, 뭐 톱니는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그런 가정을 하진 않습니다. 내년 전반기까지도 단기 채권이 5%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뭐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뭐 반년으로 따지면 2.5%죠. 2.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자. 내년 전반기까지 2.5% 수익 내고 돈이 워낙 크죠. 1.3조 달러가 우리나라 GDP입니다. 자, 이게 예, 대한민국 GDP가 한 1.3조 달러 정도 되지 않나요? 자, 아무튼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요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면은 뭔가 불확실성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전반기는 지나고 나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유포리아가 계속해서 버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버블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유포리아죠. 그래서 이게 버블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 4,500, 600보다 조금 위쪽으로 형성된 게 약간의 조금만 버블이 지금 생겼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아무튼 인공지능과 연준의 정책 완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 약간의 유포리아 상태, 이제 환희 상태? 너무 기쁜 상태? 자, 약간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수익이 11%가 2024년에 더 증가가 하고 2025년에 12%가 더 증가한다고 이 황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두 자릿수 수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2017년, 18년 이후로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2022년이죠. 예, 그때도 11.8%가 올랐고요. 순수익이 2023년에 이미 11.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1% 올라가고 내후년에도 12%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수익 자체가 기업들이 작년부터 일어나는 현상인데, 실적 발표를 할 때가 오히려 미국의 주식시장의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서 거시경제에 좀 영향을 받을 때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좀 2022년과는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실적 발표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2021년 이래로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2023년만 보더라도 수익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 건강한 마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표죠. 이제 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뭐 일단은 잘하는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데 또 잘 못하는 기업은 잘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S&P 500의 트레일링 지난 12개월 동안의 밸류에이션이 23.3으로 나오고 있어요. 5년 평균이 22.4고 10년 평균이 20.9인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2021년 정도에 올라왔던 정도의 34까지 올라가는 그런 밸류에이션은 아니에요. 이때는 제 생각에는 유동성 버블이 있었다고 항상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는 게 아닌가. 자, 2021년에 포워드 PE 레이쇼도 좀 23까지 올라간 적은 있긴 합니다. 그때는 유동성 버블이 있어서 연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워낙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부의 대차세 대표가 많이 축소가 됐고 채권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시장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 상황을 감안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거죠. 포워드 PE 레이셔도 19대고요. 5년 평균이 18.8, 10년 평균이 17.6입니다. 그거보다도 좀 많이 와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봐도 조금 높고 기업들의 수익도 사실 그거를 받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수익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와야 되는데 마진율도 올라가고 자, 그 시점이 지나가야지 트러프라 그러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후반기나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미국 상업용 은행, 상업은행, 예, 커머셜 뱅크 은행에 지금 예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한 뭐 2021년만 해도 36%씩 됐는데 지금 저축이 마이너스 3.3%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이랑 이런 거 다 합쳐보면은 정부의 에셋 자체가 9.8%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채권도 굉장히 많이 푸른 상태고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정부 부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맨날 얘기 드리지만은 거의 뭐 34조 달러나 됩니다. 정부 부채도 많이 올라갔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부채를 이렇게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부채를 늘릴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 되죠. 물론 부채 상환 한도는 2025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도 계속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동이 걸려가지고 돈을 안 풀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무튼 미국의 GDP가 26조 달러 정도 되는데 27조, 2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국가부채가 34조 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위험 요소고 자, 얼마 전에 내놨던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평가가 떨어진 거 아시죠? 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드리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중국 문제인데 중국이 어느 정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말이죠. 2022년 초에 기관들의 월가 쪽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주식은 침체가 와서 다 떨어지고 중국 주식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게 뒤집힐 수가 있죠. 중국이 워낙에 바닥이고 중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들어가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중국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미국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 나타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위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도움이 되시나요? 그래서 자, 아무튼 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황소들이 이제 저희 황소죠. 항상 긍정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들고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자꾸 팔면은 손해가 나죠. 그래서 긍정론자들이 약간 바보같이 들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익을 더 많이 냅니다. 부정론자들은 계속 예, 주식을 팔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되는데 자, 뭐 더 질문이 있나요? 자, 일단 리스크님 안녕하시고, 자자님 안녕하시고, 혜경님 안녕하시고, 건희님 안녕하시고, 예, 다 가셨나? 너무 지루한가? 다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많이 와 계시네요. 예, 많이 와 계십니다. 오늘도. 예, 토요일 정문대도 많이 와 계시고, 안 자고 또 오셨습니다. 자, 건희님 안녕하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청계산 나무님, 썸머리님 다 수고 많으시고요. 은수님도 오셨네, 중국에서. 홍규님도 오셨고. 자, 지피지기는 100점 100승인데, 자, 여기에서 제가 딱 한마디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2024년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겁니다. 자, 따다! 자, 어제 매경에 나가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행군아님 안녕하세요. 2024년은 4차 산업혁명기의 완성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에서도 2015년 보스턴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챕터를 하나 쓴 것도 있죠. 오롱오롱님도 안녕하시고, 동지아빠님 안녕하시고.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2024년, 제가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경험을 했고요. 보스턴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21년 11월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나왔어요. 작년 말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죠. 2022년 11월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기회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향후 10년을 얘기 드리면서 인공지능 얘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했어요. 뭐 인공지능이 2022년부터 매년 뭐 30% 이상씩 매출이 증가할 거다, 수익이 증가할 거다. 뭐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얘기했고, 반도체도 얘기하고,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뭐 증강현실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바이오도 얘기하고, 뭐 우주산업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2015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가 8년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초기에 이제 막 나올 때만 해도 약간 버블의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뭐를 샀으면 2015년이죠. 예, 그때 만약에 테슬라를 사고 뭘 했으면은 버블이라는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진짜 테슬라 들고 있는 사람들 고생 많았죠. 2010년대.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2년 정도 땡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었어요. 10년 정도. 그래서 2015년부터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기가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2020년에 시작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고 뭐 이렇게 원거리로 수업도 듣고, 예, 자, 줌으로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땡겨졌죠. 그래서 8년 정도로. 네, 그래서 2023년에 결국 제가 1월 달에 아마 모든 방송 최초로, 예, 챗GPT에 대해서 제가 이토요 정모 때 챗GPT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게 1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가 왔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드디어 생성형 AI를 들고 혁명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르익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자, 2부 4월 달쯤인가요? 5월 달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반도체 매출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도 잘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2023년 올해 5월 달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나면서 2배가 뛰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이 드디어 버블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면서 이걸로 인한 수익이 늘어나는구나. 클라우드든 반도체든 실적이 늘어나는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엔비디아도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5월달부터 2023년 5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계속 늘어났고요. 불과 12월달 실적 발표까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가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2015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제가 인공지능 논문을 써가지고 2019년에 썼는데 발표하러 돌아다닌 게 2020년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제법학회든 한국의 뭐 국회든 한국의 뭐 경북대 교원대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인공지능 발표를 했어요. 2020년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발표를 하고 2023년에 이게 도달한 거기 때문에 버블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인공지능은 당연히 계속 매출을 늘려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클라우드 쪽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애플이든 뭐 구글이든 계속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빅텍은 계속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로봇 쪽도 있는데,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죠. 이미 로봇들도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로봇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용 로봇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는 서비스용 로봇이 있죠. 우리 곁에서 뭐 배달도 하고 음식도 배달하고 이런 것들은 전체 로봇 시장이 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봇도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쪽은 당연히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도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애플이 드디어 비전 프로를 1월부터 막 대량으로 생산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메타도 내놓고 있고, 그죠? 그래서 증강 가상현실도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이 들어서면은 제가 어제 방송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 예.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게 내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25년은 더 좋긴 하겠지만은 2024년에는 자율주행이 이미 벤츠라든지 BMW, 벤츠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3단계를 승인을 받았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크루즈하고 웨이모가 4단계로 운영이, 사람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주 뭐 차가 막히고 그래서 그 자율주행 차량을 낮으로 확대를 했는데 운영되는 차량은 반으로 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아직 조금 피해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시기가 내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율주행은 엔비디아도 하고 있고 모빌아이도 하고 있고, 자, 많은 뭐 중국 기업들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는 시기가 2024년인 것 같고, 테슬라도 베타 버전 12가 나오는 거죠. 결국 나오고 11을 넘어서 13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라이센스를 받고 또 팔 수 있는 뭐 그런 시기가 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또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아무리 거시경제 환경이 힘들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든 침체가 오든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경제가 뭐 항상 뭐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업별로 뭐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정유주들이 좋지만은 뭐 항공주들은 떨어지고, 뭐 이런 것처럼 뭐 금리가 올라가면 빅텍은 좋지만 뭐 방어주들은 좋지만은 또 중소형 성장주들은 안 좋고, 이렇게 희비가 엇갈려요. 그래서 산업별로 잘 보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전체 2024년에 전체 경기가 내려갈 거다, 올라갔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에 어떤 주식을 들고 갈까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빅텍 위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빅텍이 잠깐 눌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침체가 오든 뭐가 오든, 예, 빅텍 위주로 주가가 내년에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4,800 정도는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145억 달러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자동차 쪽에서도 수익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자 보입니다. 물론 오픈 AI 뭐 GPT-4 터보 뭐 이런 거 나온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지금 엔트로픽에 투자를 하고 있죠. 올림푸스도 하는데, 자, 엔트로픽이 오픈 AI 다음으로 정확도가 좀 높은데 엔트로픽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삼성도 가우스 뭐 내놨다 이런 올해 내놨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결국 자, X 쪽에 그록을 내놨는데 저도 쓰고 있죠. 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공지능 모멘텀이 나오면서 살아난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변수인데 내년도에도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잘 살아날 수가 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금리와 상관없이 수익이 잘 나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은 계속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자, 또 누가 늦게 오셨나? 한도님도 오셨네. 자, 안녕하시고. 자, 그 다음에 DDDKS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희숙님 아니 계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네요. 피터린치님 정모 때 만나서 희숙님 물어봤습니다. 거기 계시나요? 채팅 안 읽고 있나봐. 자, 그렇고 현빈님 안녕하시고요.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까지 이제 얘기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전략. 자, 다음 주제는 자, 전략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메타버스 증강현실도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메타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하고 애플이 비전 프로 내놓으면서 증강현실도 이제는 무르익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 2021년엔 좀 빨리 간 감이 좀 있고, 자, 이제 무르익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고 켈리 라이프님 안녕하세요. 전략을 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략.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호재들, 뭐 다양한 흐름들을 봤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그림, 예, 빅 랜드스케이프. 예, 그래서 그림이라고 보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뭐 전체적인 그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올해는 민첩하게 행동을 잘 해야 된다. 자, 올해도 민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은 대선도 끝나고, 예, 대통령이 처음 나오는 첫 해에는 뭐 많이 오르고, 2025년부터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계속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2024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아직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전략을 잘 세워서 움직이는 게 좋다. 물론, 예, strategic asset allocation,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든지, tactical allocation, 전술적으로 자산 배분도 잘 하셔야 되는 거, 뭐 그런 건 다 기본이죠. 저희 마을 분들은 다 압니다. 예, 따라 주식 공부하자 책에도 다 나와 있고요. 따라 투자 공부하자죠. 예, 뭐 채권, 금 다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자, 펄거님 안녕하시고요. 예, 그래서 대선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걸로 하겠다는 게. 자, 일단 주식이 과열이 됐습니다. 자, 12월 지금 과열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과열됐고 밸류에이션도 높고 더 이상 올리기에는 더 큰 호재가 일단 없습니다. 이거를 끌어올릴 호재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미 연준에서 금리를 뭐 6번 내린다,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이런 거 다 반영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더 끌어올릴 호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미친 듯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뽀모가 좀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쇼커버닝도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월달 먼저 보겠습니다. 1월이 힘들어요, 그죠? 자, 1월은 제 생각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미 과열이 됐기 때문에 1월달에 조금 풀백이 있어줘야 됩니다. 조금 눌러줘야지 그 다음에 올라갈 원동력이 생겨요. 수익 실현할 사람들 수익 실현하고, 뭐 공매도도 어느 정도 들어올 정도로 들어오고 좀 빠져줘야지 그 다음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달에 풀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제 뇌피셜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월달에 풀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좀 달라요. 테슬라는 1월 2일날, 자, 1월 2일날 차량 인도하고 1월 24일날 실적 발표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딜리버리가 잘 나오면 24일까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아무튼 테슬라는 거시랑은 조금 틀리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생각도 하시고요. 자, 아무튼 1월 달에는 좀 흔들려요. 자, 1월 달에 흔들리고, 물론 JP모건이나 은행주들이 뭐 실적 발표 나오면 은행주들로 돈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제약주들, 그 다음에 성장주들 이렇게 돈이 옮겨 다닐 텐데, 자, 실적 기간이 한 1월 19일 정도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거시경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실적들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마냥 뽀모로 일심동체로 쫙 올리기에는 좀 힘들죠. 네, 그런 시기가. 그래서 작년부터 실적 기간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1월 초는 힘들어. 그래서 좀 빠져요. 예, 좀 빠집니다. 자, 1월 달에 좀 빠지다가 1월 31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예, 둘째 주에 CPI도 나오지만, 예, 그런 거, 첫째 주에 노동지표 보고, 둘째 주에 CPI 물가 나오는 거 보고, 31일 날 FOMC 회의를 할 겁니다. 아마 26일쯤에 PCE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FOMC 회의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할지 또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뭐 실적이 잘 나오든 뭐 하든, 이 FOMC 회의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1월달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눌려서 지나간다, 1월달.
그래서 조금 늘렸다. 그래서 4,800에서 뭐 한 4,600 정도로 밀렸다. 자, 밀렸다가 이제 2월 달에 실적 기간이 끝나면서 조금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때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이런 것들이 끌어올리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반등이 다시 올라오다가 이제 2월 달에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기 2월 말쯤 돼가지고 실질금리의 영향으로 거시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에 조금 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월 20일 날 이제 금리 발표가 있죠. 이제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3월 초까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3월 20일 날 FOMC 금리 인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발표 하나 때문에 그 전까지 나오는 지표들 때문에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고 가다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이제 연준이. 자, 안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를 안 내리고 고금리를 유지하면 실질 금리가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3월달, 4월까지 계속 밀립니다. 자, 그러면은 풀백이 일어나면서 한 4,300 정도까지 쭉 밀리다가 자, 그 다음에 경기가 정말 조금 안 좋고 4월달까지도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인데 5월 1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5월 1일에도 안 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래도 완전히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5월 1일 날도 안 내릴 거예요. 그래서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말부터 이제 대형주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날 걸쳐 있는 FOMC 회의 때문에 다시 긴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5월 초에 다시 반등이 조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회의가 끝난 이후에 조금 약간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약간 다시 반등을 했다가 결국 5월 말에 셀린 메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조금 빠지고 실질 금리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약간 침체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 오니까 연준에서 6월 12일 정도에 금리를 마침내 내립니다. 그러면서 6월 12일 날 다시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등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6월 달, 7월 달 들으면서 서머 랠리가 계속 있죠. 뭐 2022년에도 그 힘든 시기에도 여름에는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올랐고 올해도 올랐고 2021년에도 올랐고, 뭐 여름에는 그냥 사람들도 바캉스 가고 휴가 가고. 자, 미국은 5월달에 셀린 메이를 하죠. 그래서 5월달에 거의 학기도 끝나고 여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달, 7월달에 이제 사람들이 놀러 다니면서 경기가 좀 좋아지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이후로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약간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6월 7월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데, 대선이 걸려 있어요. 대선이. 대선이 언제냐면은 11월이에요. 11월 5일이 선거일이에요. 11월 5일이 선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6월 달에 연준이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는데도 주식시장 끌어올리고 싶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연준이 돈 푼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올리고 싶은데 11월 달에 대선이 걸려 있는 거야. 근데 5월 달, 거의 5월, 6월부터는 프라이머리가 시작돼요. 선거 전에 주별로 선거하고, 막 유세하고, 이런 게 사실은 거의 5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이러면서, 뭐, 누가 되면은, 뭐, 바이든이 되면 전기차가 올라갈 거야, 뭐, 재생에너지 올라갈 거야, 뭐, 트럼프가 되면은 다 밀어버릴 거야, 뭐, 화석연료 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시기가 6월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시기가 오면은 보통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요. 한쪽 방향으로 떨어뜨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미 6월 10일까지 떨어진 이 시장은 다시 회복을 못하고 7월, 8월, 9월, 10월까지 계속해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1월 5일 날 대선이 결정이 되는 순간 주식시장은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달까지 한 4,300 정도까지 밀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11월 5일까지 쭉 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 11월 5일부터 이제 증시가 조금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11월에 땡스기빙과 자 올해처럼 11월, 12월에 이제 연말 분위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4,300이 4,500이 되고 600이 되고 700이 되고 800이 되고 조금 더 산타랠리가 더 오면은 1월 초까지 뭐 한 5천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저의 스토리를 잘 들으셨죠? 뇌피셜입니다.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제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약간 반등하는 시기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때는 약간 열매를 좀 따시고 한 번씩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팍팍 주저앉는데 그 시기에 줍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줍줍을 하시면 물릴 가능성이 높아서 떨어지는 시기에는 줍줍을 하시면 힘들고 오히려 적절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한 번씩 6%나 10%씩 눌릴 때마다 줍줍을 하시고 뭐, 더, 열매는 안 따셔도 되는데, 뭐, 어차피 2025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절하게 눌릴 때마다 한 번씩 사시고, 너무 과하게 사셨다 그러면은, 조금 올라갔을 때, 열매 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월 초쯤에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초쯤에 한번 반등했을 때 조금 열매 다시 땄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지나가고, 금리를 안 내리고 이제 금리를 내리면 다행이에요. 예, 금리를 내리면 시나리오가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3월 초에. 근데 만약에 금리를 안 내리면 시장이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4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5월 1일 지나가면서 5월 1일 날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일찍 내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내리면은 5월 초에 잠깐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좀 열매 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대선 시기에 계속 출렁거릴 때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줍줍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줍줍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 FOMC,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FOMC 회의 끝나면서 점점 분위기 좋아질 때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은 계속 즐기는 거죠. 땡큐 하면서. 자,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1월 달부터 틀릴 수도 있어요. 1월 달은 좀 애매해요. 1월 달은 좀 애매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이제 본인도 생각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환경도 다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도 다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들도 다 생각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이건 아닐 거야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요건 아닐 거야 요건 아닐 거야 요건 아닐 거야 하시면서 본인은 반대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아무튼 민첩하게만 잘 행동을 하시면은 올해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연세님 오셨고, 예, 그래서, 자, 용띠해. 자, 용띠해인데 다이나믹합니다. 호랑이해는 진짜 다이나믹했는데. 자, 사우르님 안녕하시고요. 자, 에일리님도 오셨고, 환영합니다. 자, 잘리님 안녕하시고, 예.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대응할, 예, 지금 베리 세대기 잘 얘기해 주셨는데, 자, 자, 이렇게 조금 흔들릴 때마다 줍줍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몰빵은 힘들어요. 몰빵은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몰빵 들어가시면은 내년도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힘들으셨겠죠. 자, 아무튼. 자,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은, 조금씩 현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예. 자, 그렇고 또 뭐 있죠? 예. 자, SU님